기술임용 합격의 길 길차인식입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제가 준비한 2027학년도 기술임용 대비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바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좀 한마디 말을 드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약속의 말과 당부의 말을 하나씩 드릴 건데, 자, 먼저 약속부터 좀 하자면,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1월부터 6월까지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들은 충분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충분히 이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의 80% 이상 스스로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자, 본 강의 중간중간 이 개념 설명과 동시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기도 하며 5, 6월 마지막 즈음에 이 기출을 싹 분석해보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자, 이 강의를 들으면 기출문제 충분히 스스로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요거는 하나 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는 좀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당부의 말을 하나 드리자면 결국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하는 건 선생님 본인이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강의를 제 입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좋아요. 좋습니다. 왜? 저는 이 강의에 좀 삶을 갈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 좋다. 자, 그렇지만 제가 합격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이렇게 함께 가더라도 실제 강의를 받아들이고 이걸 이해하고 소화하고 또 실제 문제에 적용하면서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어내는 건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기술 임용 경쟁률이 다른 과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내가 붙어야 100%고 내가 떨어지면 0%입니다. 합격을 만들어내는 건 나 자신이다. 네, 좀 힘든 길일 수 있어도 자, 어차피 이 힘든 길에 들어왔으니 내가 이 기술 임용을 굳게 다짐하고 뛰어넘어서 최단 기간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송 기술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배워야 될 과목이 10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수송 기술부터 보겠다. 자, 수송, 제조, 제도, 역학. 자,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수송이나 제조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아서 처음 시작하기에 좀 적당하고 그리고 수송 제조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역학을 공부하면 역학을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 제조, 제도, 역학. 자, 이런 순으로 1, 2월은 진행이 된다. 자, 그 다음 우리 기본 이론 강의의 수업의 구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각 과목을 공부할 때마다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 길찬식 전공기술 교재의 이 개념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처음에 각 이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를 확인만 합니다. 분석이 아닌 확인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출문제는 우리가 이 임용시험 1년 내내 계속 지표로 쓰고 내 방향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처음에 기출문제 한번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점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점에 이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로지 기출문제만 풀고 거기에만 몰두해 버린다면 내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나 이거 했으니까 이런 건 기출에도 안 나오는데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시야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기출을 확인 정도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어차피 제가 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다음에 기출 분석 철저히 해드리니까 지금은 저와 같이 확인만 해도 충분하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기출 확인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 전공교재에 나오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자, 그래서 바로 본 수업에 들어가면 기출 문제를 확인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표는 제가 다음 카페를 통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길찬식의 기술임용고시 다음 카페에 제가 여러 자료를 지속적으로 올려놓을 예정이니 계속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2014년, 지금의 임용 형태를 갖춘 2014년부터 자, 바로 작년인 2026년까지 자, 일단 이 수송 기술에서 디젤, 가솔린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센서, 뭐 자동차의 어떤 장치, 내연기관 자동차의 개념이 주로 나오고 있다. 자,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자, 수소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식으로 미래 자동차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뭐 하이브리드는 현재도 쓰고 있지 않나요? 내연기관에 비한 미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전엔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왔고 최근엔 미래 자동차가 나오고 있다. 그럼 범위가 옮겨갔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도 이 내연기관에서도 쓰이는 이런 장치들, 여러 장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동력 전달장치, 제시 현과장치.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미래 자동차로 범위가 옮겨갔다. 이게 아니고 내연기관도 나오고 있고 미래 자동차도 추가가 되었다.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임용시험은 갈수록 범위가 조금씩 확장이 되는데 특히나 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범위가 점점 추가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자동차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범위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 또 자동차 말고 어떤 흐름이 있나 봤더니 핵융합, 핵에너지가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조력, 파력 에너지 이런 에너지도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자, 기출 분석은 나중에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제 교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이 수송기들은 자동차와 에너지를 공부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동차와 에너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자동차 기관,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자, 그런 엔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엔진을 배우고 그 다음 셰시는 이 자동차의 몸체를 제외한 다양한 장치들을 통틀어서 셰시라고 합니다. 동력을 만들었으면 그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 아니면 뭐 이 핸들을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방향을 바꿔주는 조향 장치 동력을 끊어주는 브레이크 자, 이런 자동차의 다양한 장치들을 셰시라고 한다. 자, 자동차의 엔진, 자동차의 다양한 장치들을 배워서 자동차를 좀 공부한 다음에 미래 자동차, 이 내연기관 다음에 나오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뭐 이런 미래 자동차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지금도 쓰고 있지 않나요? 네, 그냥 이 내연기관, 예전부터 지금까지 써온 주류 자동차인 내연기관에 비교한 미래 자동차 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연기관과 내연기관 이후의 미래 자동차까지 배운다. 자, 그 다음 자동차 말고도 에너지를 배워야 되는데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와 핵 에너지 뭐 통틀어서 얘기하면 지금의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들을 배우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순으로 자동차와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자동차 기관부터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기관을 볼 건데 기관 뭐라고 했죠? 동력이 만들어지는 이 연소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선 뭘 배우냐? 일단 기본 이론, 자동차 기관을 좀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몇 가지 배우고 그 다음 아까 방금 얘기한 연소실, 실제 동력이 만들어지는 폭발이 일어나서 동력이 만들어지는 연소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밸브, 이 연소실의 부속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밸브와 같은 장치들을 배우고 연료의 연소, 실제로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폭발해서 그게 동력으로 만들어지는 뭐 그런 과정을 배우고 또 배출가스. 자, 이 폭발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만들어졌으면 이 가스는 한번 폭발을 했기 때문에 자, 또 뭐 폭발을 하긴 어렵습니다. 이미 이 연료가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남아있는 뭐 안 좋은 매연 같은 이런 연소물들을 배출해 줘야겠죠. 그래야 새로운 연료가 들어오니까 이런 가스를 배출하는 과정, 뭐 가스에서 이런 매연을 없애는 과정, 자, 이런 것들을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면 자, 이 연소실을 배울 건데 기본 이론을 배우고 연소실에 대해서 배우고 연소실의 부속품을 배우고 연소실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을 배우고 연소 후에 가스를 배출하고 가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겠다. 기관, 연소실에 대한 걸 배우겠다. 라는 흐름입니다. 자, 기본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이 기본 이론은 뭔가 선생님들이 공부하면서 이거 배웠다 저거 배웠다 좀 중구난방으로 배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익혀놔야 뒤에 것들을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이론을 잘 다져야 한다. 자, 몇 가지 개념을 저와 함께 쭉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기관. 열기관이 뭐냐? 열기관은 연료를 태워 얻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 기계를 움직이는 장치이다. 자, 열기관은 연료를 태워 얻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 기계를 움직이는 장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 어떠한 열을 그대로 열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열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동력, 기계적 에너지로 열 에너지를 바꿔주는 걸 열기관이라고 한다. 자, 대표적으로 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열기관의 대표적인 예시가 자, 어떤 연료를 태웁니다. 연료를 태우면 열이 발생하죠. 이 열을 그냥 열로서 쓰는 게 아니고 열로 대표적으로 물을 끓입니다. 자, 물을 끓이면 물의 압력에 의해서 자, 이런 미는 힘이 만들어지게 되고 미는 힘으로 동력을 얻어내는 거. 이런 흐름이 대표적인 열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열로서 움직이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이게 열기관이고 우리 열기관의 종류를 보면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이 있습니다. 딱 봐도 우리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알 수 있겠죠. 내연, 안내, 바깥, 외. 안에서 연소한다. 바깥에서 연소한다. 자, 내연기관은 연료가 기관 내부, 실린더 내부에서 연소하여 직접 동력을 만드는 기관이다. 외연기관은 연료가 기관 외부, 실린더 외부에서 연소시켜 얻은 열에너지를 내부로 유입해 동력을 만드는 기관이다. 자, 둘 다 비슷한데 한 과정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은 내부에서 그냥 이 연료를 내부에서 연소시켜서 그 열을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건데 외연기관은 이 연료를 외부에서 연소시켜서 이 열을 내부로 유입시켜서 열을 동력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 한 번만 더. 내연기관은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을 에너지로 바꾸는 것, 열을 동력으로 바꾸는 것이고 외연기관은 외부에서 이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를 내부로 유입시켜서 바꾸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죠. 한 과정이 더 있다. 직접 내부에서 연소시키고 외부에서 연소시켜서 열을 내부로 유입시킨다. 자, 어떤 게 효율이 좋을까요? 내연기관이 효율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한 공정이 더 있으니까 우리 공정을 거칠 때마다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게 효율이 더 좋다. 자, 우리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자동차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동차의 발달 과정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외연기관 형태로 자동차가 발전했습니다. 외연기관 형태로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열을 만들어서 이 열로 열을 내부에 유입시켜서 내부에서 동력으로 바꾸다 보니까 자, 공정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손실이 너무 많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내부에서 연소시키면 안 되냐? 자, 연소실이라는 내부에서 직접 연소시키자. 그래서 이 내연기관이 만들어졌다. 네. 외연기관보다 효율이 좋은 내연기관이 만들어졌고 자, 이러한 흐름으로 자동차가 발전했는데 조금 더 얘기하면 외연기관이나 내연기관이나 둘 다 어차피 이 화석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의 고갈 그리고 환경 오염 이런 문제들이 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동차가 없나? 그래서 만든 게 전기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연기관, 내연기관, 전기자동차 순으로 발달을 해왔다. 자, 근데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 인류가 써왔는데 이걸 한순간에 전기자동차로 바꿀 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엔진도 사용하고 전기자동차의 모터도 사용하는 이 두 개를 좀 같이 서로 보완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전기차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일단 하이브리드, 두 개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를 쓰고 천천히 전기차로 넘어가자. 자, 그래서 다시 흐름을 보면 외연기관 자동차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로 이렇게 발달을 했고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 자,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해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런 자동차의 흐름은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열기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지금부터는 내연기관을 배울 거예요. 내연기관.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이
전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흐름, 내연기관을 주류 자동차인 내연기관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자, 이제 내연기관을 배울 건데 내연기관을 기계적 사이클에 의한 기관의 분류, 내연기관을 기계적 사이클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4행정 사이클 기관과 2행정 사이클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사이클에 의해서 분류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얘기하면 일단 사이클이 뭔지 알아야겠죠. 사이클은 어떤 과정들이 모여서 주기를 이루는 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과정들이 모여서 주기를 이루는 걸 사이클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뭐가 되죠? 봄이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자, 이렇게 과정들이 모여서 한 주기를 이루는 걸 사이클이라고 한다. 자, 시간. 1시, 2시, 3시, 23시, 24시, 다시 1시, 2시, 3시, 4시, 23시, 24시, 1시. 이런 식으로 과정들이 모여서 일정한 주기를 이루는 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4행정 사이클은 4개의 행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는 기관이고 2행정 사이클은 2개의 행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는 게 2행정 사이클입니다. 자, 이 행정이라는 게 뭐냐? 흡입행정, 압축행정, 폭발행정, 배기행정. 요 4개가 4행정이 되는 거예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4행정이 된다. 자, 요건 우리 내연기관의 기본적인 4행정이기 때문에 요 명칭은 꼭 암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암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것이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요 4개의 행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자동차의 연소실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행정 사이클 기관은 2개의 행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는 것이죠. 어차피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일어나는데 자, 배기흡입, 압축폭발, 배기흡입, 압축폭발, 배기흡입, 압축폭발 이런 식으로 자, 흡입, 압축폭발, 배기가 2개의 행정으로 나눠서 이루어진다. 요렇게 좀 이해하면 됩니다. 어차피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다 일어나는데 자, 여기에선 이 각각의 행정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반면 여기에서는 2개로 이렇게 적당히 나뉘어져서 이루어진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기흡입, 압축, 폭발 이게 아니고 그냥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적당히 뭉뚱그려져서 한 2개로 작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기흡입이 일어나면서 압축 폭발도 얼추 조금씩 일어나고 압축 폭발이 일어나면서 배기흡입도 얼추 조금씩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4개의 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적당히 뭉뚱그려져서 2개로 일어나고 있다. 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4행정 사이클 기간은 자동차 연소실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이 일어나는데 자, 어떤 특징이 있냐? 크랭크 축이 2회전하는 동안 피스톤이 4행정을 거쳐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기관이다. 자, 2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이 1회전하는 동안 피스톤이 2행정을 거쳐 1사이클이 완성되는 기관이다. 자,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이거 하나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행정 사이클은 크랭크 축이 2회전하는 동안 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2행정 사이클 기간은 크랭크 축이 1회전하는 동안 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네, 요거 하나 지금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봐주시면 좋다. 자,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행정 사이클부터 각각의 행정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행정 사이클 기간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일단 공통사항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통사항을 볼 건데 이 4행정 사이클 기간의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보면서 가솔린과 디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4행정 사이클 기간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4행정 사이클 기간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이 있다. 자, 4행정 사이클 기간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각 행정을 알아보면서 이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점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보며 이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겠다. 자, 4행정 사이클 기간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흡입에선 어떤 작동이 일어나는가? 흡입 밸브가 열리고 피스톤이 하강하며 크랭크 축은 0도에서 180도로 회전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연소실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인데, 자, 이게 연소실이다. 이 연소실 내부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 폭발이 일어나서 동력을 만들어내는가? 일단 흡입 밸브로 자, 연료를 흡입합니다. 연료가스를 흡입한다. 연료가스를 흡입해서 여기에서 빵 폭발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빵 폭발을 일으켜주면 자, 피스톤이 폭발력에 의해서 밀려나겠죠. 피스톤이 밀려나는 힘으로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피스톤이 밀려났습니다. 근데 이 폭발된 가스는 이미 이 폭발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자, 또 불꽃을 줘도 폭발하지 않아요. 이미 폭발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버려주고 새로운 가스를 유입해야겠죠. 그래서 이 가스를 배기 밸브를 열어서 배기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 정리하면 흡입가스를 집어넣어주고 그걸 폭발시켜서 이 동력을 만들어내고 자, 이 가스는 배기를 해준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흡입가스를 집어넣어서 빵 폭발력으로 동력을 만들고 이건 다시 배기해주는데 자, 빵 폭발력을 만들면 피스톤이 밀려나겠죠. 근데 우리 자동차는 바퀴가 직선 운동을 할까요? 회전 운동을 할까요? 바퀴는 돌아갑니다. 회전 운동을 한다. 피스톤은 지금 어떤 운동하고 있죠? 밀려난다. 직선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이 직선 운동을 결국 회전 운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우리 피스톤 아래에는 크랭크 축이라는 이런 원통형 축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긴 원통형 축이 하나 달려 있다. 자, 그래서 피스톤이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크랭크 축을 돌리게 됩니다. 이 피스톤은 쭉 가서 크랭크 축의 이 외곽부와 연결되어 있는데 피스톤이 올라가면 크랭크 축 맨 위에 달려있고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이 달려있는 이 부분이 돌아가서 이 크랭크 축 맨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피스톤이 올라가면 달려있는 크랭크 축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내려가면 역시 피스톤이 달려있는 위치가 돌아가게 된다. 자, 이러한 원리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크랭크 축을 돌리게 됩니다. 피스톤은 왕복 운동을 하지만 크랭크 축은 회전 운동을 한다. 그러면 크랭크 축과 쭉 연결되어 있는 바퀴도 회전 운동을 하겠죠. 자, 이렇게 이 만들어진 동력을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크랭크 축이 회전 운동으로 바꿔준다. 자, 요거까지 하나 기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고 자, 근데 이거는 뭐 엔진의 작동이지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이 있는데 자, 흡입 행정에서는 어떤 작동을 하는가? 흡입 밸브가 열리고 피스톤이 하강하며 크랭크 축은 이렇게 회전한다. 자, 보겠습니다. 흡입 행정은 말 그대로 이 연료를 흡입한다는 거예요. 연료를 연소실에 넣어주겠다. 자, 뭘로 넣어줄까요? 흡입 밸브를 열고 그 사이로 넣어주겠죠. 네, 흡입 밸브가 열리고 흡입가스가 들어온다. 흡입가스가 들어오는데 가스가 들어오면 가스에 밀려서 피스톤이 쭉 내려가겠죠. 네, 가스가 찰 공간이 필요하니까 가스에 밀려서 피스톤이 쭉 내려갈 것이다. 자, 그와 동시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피스톤이 지금 이 크랭크 축 외곽에 붙어 있는데 피스톤이 내려간다? 크랭크 축이 돌아가겠죠. 피스톤에 맞물린 부분이 자, 이렇게 피스톤이 내려감에 따라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크랭크 축은 회전을 하는데 자, 이 각도로 따진다면 0도에서 180도까지 회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진 않지만 지금 이 기초를 잘 다져놔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자면 흡입가스가 흡기 밸브가 열리면서 들어오게 되고 흡기가스에 의해서 피스톤이 밀려나게 되고 밀려나면서 이 피스톤과 연결된 크랭크 축은 0도에서 180도로 회전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흡입 밸브가 열리면서 흡기가스가 들어오고 피스톤은 하강하고 피스톤이 하강하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크랭크 축은 맨 위 0도에서 180도로 회전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다.
자, 이와 동시에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인승 사이클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이 있는데, 자, 흡입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 흡입을 할 때 가솔린 기관은 공기와 연료의 혼합기를 흡입합니다. 공기랑 연료를 섞어 놓고 이 혼합가스를 흡입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디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기만을 흡입합니다. 흡입할 때 그냥 공기만 쭉 집어넣어 준다. 그럼 연료도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연료는 나중에 따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지금 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자, 이것도 하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료를 흡입했습니다. 그 다음 압축. 흡배기 밸브가 모두 닫히고 피스톤이 상승하며 크랭크 축은 180도에서 360도로 회전을 한다. 자, 흡입한 다음에 압축을 해준다. 우리 흡입해서 그냥 빵 폭발시키는 게 아니고 압축을 한 다음에 스프링도 눌러야 많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큰 폭발력을 얻기 위해서 압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연료에서 큰 폭발력을 얻기 위해서 압축을 한 다음에 폭발을 시킬 것이다. 지금 그 압축 행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압축은 어떻게 하죠? 이 피스톤으로 꾹 눌러줘야겠죠. 자, 근데 눌러줄 때 우리 흡입 밸브, 배기 밸브 열려 있어야 될까요? 닫혀 있어야겠죠. 네, 이 밀폐된 공간에서 쭉 눌러줘야 압축이 되지, 밀폐되지 않은 구멍이 뚫려 있는 공간에서 누른다고 해도 그냥 공기가 빠져나갈 뿐 압축되지 않는다. 자, 이걸 다 잘 닫아놓은 상태에서 피스톤으로 위로 쭉 누르면서 압축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흡입을 할 때는 피스톤이 내려갔지만 다 들어온 다음에는 흡입 밸브를 닫고 그 다음 쭉 압축을 해준다. 자, 압축을 할 때는 피스톤과 연결된 크랭크축 위로 올라가니까, 자, 이와 연결된 크랭크축이 아까 흡입할 때 0도에서 180도 내려온 크랭크축이 180도에서 360도로 올라가겠죠. 네, 요런 얘기다. 압축을 해야 되니까 밀폐를 시켜놓고 흡배기 밸브를 모두 닫히고, 자, 크랭크축은 압축을 해야 되니까 쭉 위로 올라간다. 피스톤은 올라간다. 크랭크축은 아래에서 위로 180도에서 360도로 회전을 하더라. 요런 얘기다. 자, 압축을 했습니다. 이땐 어떤 차이가 있냐? 가솔린 기관은 압축비와 압축 온도가 낮다. 디젤 기관은 압축비와 압축 온도가 높다.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잠시 뒤에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가솔린은 압축비, 압축 온도 낮고 디젤은 압축비, 압축 온도가 높구나.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폭발. 압축을 했으니까 빵 폭발력을 얻어야겠죠. 흡배기 밸브가 닫히며 피스톤은 하강, 크랭크축은 360도에서 540도로 회전을 한다. 이상적인 최고 폭발 시점은 상사점 이후 5도에서 10도이다. 자, 일단 이 부분만 좀 보면 지금 폭발, 압축을 한 다음에 빵 폭발을 했습니다. 이 폭발력으로 동력을 얻는 것이죠. 폭발에 의해서 피스톤은 어떻게 된다? 밀려나야 된다. 자, 이때 밀려날 때 이 두 개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폭발력으로 피스톤을 밀어야 되는데 그 폭발력이 빠져나갈 수 있겠죠. 폭발력을 온전히 동력으로 얻기 위해서 역시나 두 개의 밀폐가 돼 있어야 한다. 닫혀 있어야 된다. 자, 둘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빵 폭발을 하면 폭발력으로 피스톤을 밀어준다. 그러면 크랭크축은 어떻게 된다? 아까 180도에서 360도로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면서 360도에서 540도로 내려가겠죠. 180도를 더한 540도로 내려갈 것이다. 자, 요런 얘기다. 빵 폭발할 때는 흡배기 밸브를 닫아놓고 피스톤이 쭉 폭발력에 의해 내려간다. 크랭크축은 360도, 540도로 회전을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점을 볼 건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솔린 기관은 폭발을 시킬 때 점화 플러그를 이용한 불꽃 점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폭발 압력은 낮다. 디젤 엔진은 자기 착화를 이용한 압축 점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폭발 압력은 높다. 자, 무슨 말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솔린 기관은 점화 플러그를 이용한 불꽃 점화 방식을 사용하는데, 먼저 압축 행정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기를 쭉 흡입을 합니다. 공기와 연료를 섞어놓고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상태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이런 혼합기를 가져온다. 가져와서 불꽃 점화, 이 점화 플러그를 마치 라이터에 이렇게 불꽃을 만드는 점화 플러그를 이용해서 불꽃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연소가스에 불꽃을 갖다 대면 폭발하겠죠. 이때 특징. 압축을 많이 했을 때 불꽃을 갖다 대면 폭발할까요? 압축을 덜 했을 때 불꽃을 갖다 대면 폭발할까요? 정답은 많이 해도 폭발하고 덜 해도 폭발한다 입니다. 압축을 많이 하건 압축을 조금만 하건 어차피 불꽃을 갖다 대면 폭발합니다. 뻥. 그러면 어차피 폭발하니까 압축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왜? 어차피 불꽃을 갖다 대면 폭발하니까 굳이 압축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압축을 조금만 해도 조금만 해도 불꽃을 갖다 대면 어차피 폭발한다. 압축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압축비가 낮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꽃을 갖다 대면 폭발하니까. 자, 압축비가 낮으면 압축에 의한 열도 별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압축 온도도 낮다. 이렇게 좀 낮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압축을 조금 덜 했다? 그러면 폭발력도 조금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스프링을 많이 압축하면 많이 튀어나오고 조금만 압축하면 조금만 튀어나오죠. 그런 것처럼 압축을 조금 덜 했으니까 이 폭발 압력도 낮다. 폭발력도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불꽃 점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압축비가 낮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디젤 엔진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기 착화를 이용한 압축 점화 방식을 사용한다. 압축 점화 방식. 자, 이건 뭐냐면 일단 디젤 엔진은 흡입할 때 순수한 공기만을 흡입합니다. 공기만을 흡입해서 그 공기를 압축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연료를 쭉 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공기를 엄청나게 압축을 해서 열과 압력을 줘서, 자, 이 온도와 압력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료를 닿으면 연료가 이 뜨거움과 만나서 바로 폭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히 뭐 점화 플러그, 불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 압축 힘에 의해서 스스로 착화할 수 있도록 압축의 힘만으로 점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착화 압축 점화,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자, 큰 차이점은 뭐냐? 점화 플러그를 이용한다. 점화 플러그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점화 플러그를 이용하지 않는다. 압축의 힘만으로 폭발을 한다. 이러면 압축을 많이 해야 될까요? 조금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압축의 힘만으로 무언가를 폭발시키려면, 빵 폭발시키려면 압축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겠죠. 꽝 폭발시키려면. 점화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고 압축의 힘만으로 폭발시키기 때문에 압축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압축비가 높다. 왜? 점화 플러그가 없으니까 조금만 압축하면 폭발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압축해야 이 압축 힘만으로 빵 폭발이 일어난다. 자, 압축을 많이 하니까 압축에 의한 열, 압축 온도도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압축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축을 많이 합니다. 폭발 압력도 높다. 스프링을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올라온다. 이런 것처럼 폭발 압력도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 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점화 플러그를, 가솔린은 점화 플러그를 이용한 불꽃 점화 방식이다. 디젤은 자기 착화를 이용한 압축 점화 방식이다. 자, 이렇게 폭발까지 살펴봤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최고 폭발 시점은 상사점 이후 5도에서 10도이다. 요건 무슨 말이냐? 이상적인 최고 폭발 압력.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빵 폭발할 때 최고 폭발 압력이 언제 이 최고 폭발 압력에 도달해야 가장 이상적이냐, 가장 효과적이냐라는 거예요. 자, 흡입 밸브를 열어서 흡입하고, 그 다음 이걸 흡입 밸브를 닫은 다음에 피스톤을 위로 올리면서 압축하고, 그 다음 빵 폭발이 일어나서 피스톤이 밀려나겠죠. 자, 이때 최고 폭발 압력에 도달하는 시점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자, 피스톤이 압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정도 압축이 됐네, 빵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고 있는데 최고 폭발 압력에 도달한 경우, 자, 이런 피스톤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고 폭발 압력에 도달한 경우, 이거랑 피스톤이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간 상태에서 최고 폭발 압력에 도달한 경우, 자, 이거랑 피스톤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을 때 최고 폭발 압력에 도달한 경우,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 그리고 올라갔을 때, 그리고 내려오고 있을 때.
세 가지로 비교해서 살펴보겠다. 자, 올라가고 있을 때 빵 최고 폭발 압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피스톤은 올라가고 있고 빵 최고 폭발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을 밀어내려고 하죠.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상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빵 그네를 밀어줘야 되는데 친구가 그네를 타고 있고 밀어줘야 되는데 그네가 나한테 오고 있고 내가 이 그네를 오고 있는 상태에서 밀어주면 어떻게 되죠? 오는 힘과 미는 힘이 상충되어서 그네가 멈출 수 있겠죠. 이거 위험하기도 하고 힘이 상충되기 때문에 자, 이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린다.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최고 폭발 압력에 도달한다면 자, 우리 그네가 맨 위에 올라왔을 때 내가 그걸 가만히 있는 걸 밀어주면 가만히 있는 걸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내 힘을 다 써버릴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피스톤이 맨 위에 올라와 있다면 가만히 있는 피스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폭발력을 다 써버릴 것이다. 네, 서로 상충하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진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 가장 효과적이냐? 자, 피스톤은 내려가고 있고 이 상사점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있을 때 빵 폭발력이 같이 밀어줄 때 네, 그네가 맨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있을 때 같이 밀어주면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랑 같은 방향의 힘으로 밀어줄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상적인 최고 폭발 압력은 상사점 이후 5도에서 10도, 상사점을 살짝 지난 시점에 이상적인 최고 폭발 압력이 생기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사점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걸 같이 밀어줘야 되니까 이때 최고 폭발 압력이 생기는 게 이상적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위험한 경우. 피스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빵 최고 폭발이 생긴다면 피스톤과 이 폭발 힘이 상충하겠죠. 이거 서로 힘이 상충되니까 상쇄된다.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합니다. 그네가 이렇게 나한테 오고 있는데 내가 그네를 민다? 그네가 나를 막 칠 수도 있겠죠. 내가 친구를 막 이상하게 밀어버릴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피스톤이 올라가고 있는데 빵 폭발이 생기면 힘이 상충하면서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쾅쾅쾅 하는. 이런 걸 노크 현상이라고 합니다. 노크 현상. 자, 이 노크 현상 지금 한번 들어주시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크 현상에 대해서는. 자, 어쨌든 이렇게 폭발까지 살펴봤다. 자, 그 다음 배기를 보겠습니다. 배기. 지금 흐름에 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배기는 배기 밸브가 열리면 피스톤이 상승한다. 크랭크 축은 540도에서 720도로 회전한다. 자, 배기 행정은 어떤 특징이 있냐? 지금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보고 있는데 흡입에선 흡기 밸브가 열리고 가스가 들어오고 가스에 의해서 피스톤이 쭉 밀려난다. 가스가 다 차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압축 행정에선 흡입 밸브가 닫히고 자,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가스를 압축한다. 자, 그 다음 폭발 행정에선 이 가스가 가솔린 기관은 불꽃점화를 하고 디젤 엔진은 이 압축 착화를 하면서 빵 안에서 알아서 폭발을 한다. 폭발에 의해서 피스톤은 밀린다. 그때 둘 다 닫혀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폭발해서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배기 행정에서는 자, 이 가스는 이미 폭발을 했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다. 배출을 해줘야겠죠. 새로운 가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있는 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어떻게? 배기 밸브를 열고 자, 피스톤을 위로 밀어 올리면서 가스를 쭉 배출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동작을 하냐?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기 밸브 열리죠. 피스톤이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피스톤은 상승하고 이와 연결된 크랭크 축은 자, 폭발할 때 360도에서 540도로 내려갔는데 이제 배출을 해줘야 되니까 540도에서 720도로 다시 올라가겠죠. 이러한 흐름이다. 가스를 배기해야 되니까 배기 밸브가 열리고 피스톤은 위로 올라가고 피스톤과 연결된 크랭크 축은 맨 아래에서 위로 540도에서 720도로 회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자, 배기 행정에서는 가솔린, 디젤 뭐 차이가 없습니다. 연소가 끝나고 발생한 배기가스를 이제 밖으로 쑥 내보내준다. 자, 이런 흐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로 이루어져 있고 가솔린과 디젤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 흡입할 때 공기와 연료의 혼합기를 흡입하는 반면 디젤은 공기만을 흡입한다. 자, 그리고 가솔린은 이 불꽃 점화 방식을 사용하는데 디젤은 이 압축 점화, 압축 착화라고도 합니다. 압축 착화 방식을 사용한다. 가솔린은 압축비가 낮다. 그래서 폭발 압력도 낮다. 디젤은 압축비가 높다. 그래서 폭발 압력도 높다. 이런 차이까지 알아주시면 된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는 이 기본적인 사행정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행정 사이클 기간은 크랭크축이 2회전할 때 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 이거 앞에서 한번 보자고 했죠. 앞에서 눈여겨보자고 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 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한 사이클이 진행될 때 크랭크축이 2바퀴 돈다는 거예요. 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각 행정마다 피스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진행하고 그럴 때마다 크랭크축은 반바퀴 180도를 돌아가니까 흡입할 때 맨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압축할 때 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한 바퀴 돌고, 자, 폭발할 때 다시 맨 아래로 내려가고 배기할 때 맨 위로 올라가니까 2바퀴를 돌게 된다. 총 720도를 돌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랭크축이 2회전을 할 때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행정 사이클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이행정 사이클 기간을 볼 건데 이행정 사이클 기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몇 가지 개념만 좀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정 사이클 기간은 좀 간단하게 사행정 사이클 기간에 비해서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피스톤 상승, 피스톤 하강. 그러니까 피스톤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자, 역시나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과정이 있는데 자, 상승할 때 압축 폭발, 하강할 때 배기 흡입.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이런 동작들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 사실상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이 상승 하강에 적당히 나눠져서 작동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압축 폭발만 하냐? 아니다. 어느 정도 배기와 흡입 과정도 일어난다. 하강할 때 배기 흡입만 하냐? 아니다. 어느 정도 압축 폭발 과정도 일어난다. 적당히 두 개로 뭉뚱그려서 모호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좀 이해하면 된다. 자, 이행성 사이클 기간은 크랭크축이 1회전할 때 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자, 이 얘기입니다. 피스톤이 상승하고 하강하면 한 사이클이 끝나니까 두 개의 행정이 끝나니까 상승할 때 이 180도 돌아가고 하강할 때 180도 돌아가니까 한 바퀴 돌아갈 때 이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된다. 자, 이행정 사이클 기간은 그냥 이 정도의 개념과 함께 우리 두 가지 용어, 이 두 가지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디플렉터. 디플렉터가 뭐냐? 이행정 사이클 기간에서 혼합기의 와류, 이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피스톤 헤드에 형성된 돌기를 디플렉터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행정 사이클의 작동을 좀 볼 건데 사행정 사이클은 연소실에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있어서 정확한 시간에 흡기를 하고 정확한 시간에 배기를 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흡기, 정확한 시간에 압축, 정확한 시간에 폭발, 정확한 시간에 배기. 사행정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근데 이행정 사이클은 자,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통로만 있기 때문에 흡기가 일어나면서 배기가 일어난다. 자, 압축이 일어나면서 폭발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도 흡기, 배기 적당히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도 압축, 폭발 적당히 일어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그냥 모호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사행정 사이클 기간과 이행정 사이클 기간을 비교하면 사행정 사이클이 효율이 좋아요. 확실히 압축하고 확실히 폭발하고 확실히 배기하고 확실히 흡입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훨씬 효율이 좋게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 이행정 사이클 기간은 적당히 압축하고 적당히 폭발시켜서 적당히 에너지를 뽑아내니까 자, 효율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고 이행정 사이클 기간의 좀 중요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뭐 딱히 밸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쭉 들어온 흡입가스가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연소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 자, 이걸 또 방지해야 됩니다. 이거 방지해야 되고 하나 더. 자,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 가스가 뭉쳐져 있다면, 이 가스가 좀 뭉쳐져 있다면 마치 우리가 미숫가루를 먹을 때 적당히 안 섞고 먹으면 미숫가루가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뭉쳐져서 남아있는 것처럼 들어온 가스가 적당히 퍼져야 되는데 안 퍼지고 그대로 폭발을 시켜주면 제대로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뭉쳐진 가스가 이 내부에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 자, 이거 열 효율적으로도 손해고, 자, 이 미연소 가스가 그대로 배출되면 매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당히 섞어줘야 한다. 자, 이러한 기능들을 위해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했냐? 피스톤 헤드에, 피스톤 머리 쪽에 돌기를 형성했습니다. 그냥 뭐 특정한 장치를 준 게 아니고 이렇게 돌기를 형성한 것이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첫째, 들어온 가스가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죠. 네, 길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둘째, 들어온 가스가 이 돌기가 만드는 길을 따라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돌기가 만드는 길을 따라 내부에서 잘 섞일 수 있다. 이걸 와류라고 합니다. 내부에서 잘 섞이는 걸 와류라고 한다. 그래서 이 피스톤 헤드의 돌기로 와류를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이 행정이 정확하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잘 섞이지도 않고 그대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들어오는 이 혼합기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런 돌기가 있어야 한다. 이 돌기를 디플렉터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이 돌기를 디플렉터라고 한다. 이행정 사이클 기간의 혼합기의 와류를 촉진하기 위해 피스톤 헤드에 형성된 돌기를 디플렉터라고 하더라. 자, 그 다음 소기라는 걸 보겠습니다. 소기. 흡입된 혼합기로 연소 후 남은 가스를 연소실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다. 자, 이행정 사이클에서는 흡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 사행정 사이클 기간은 흡기가 일어나고 압축 폭발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 배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각 과정이 명확합니다. 흡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근데 사행정 사이클은 명확한데 이행정 사이클 기간은 모호하다고 했죠. 흡기도 제대로 안 되고 압축 폭발도 제대로 안 되고 배기도 제대로 안 된다. 그 말은 뭐다? 배기가 정확한 시간에 이제 배기를 할 때 배기가 되어야 하는데 배기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안 되겠죠. 새로운 가스가 들어와야 되니까. 자, 이행정 사이클 기간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흡기 배기가 원활하게 일어나냐? 들어오는 가스로 안에 있는 가스를 밀어냅니다. 들어오는 가스로 안에 있는 가스를 밀어낸다. 이 과정을 소기라고 합니다. 흡입된 혼합기로 연소 남은 가스를 연소실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다. 이행정 사이클에서는 흡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행정 사이클 기간은 이 배기가 제 시간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흡기를 이렇게 쭉 밀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흡기가 들어오면서 이 흡기로 밀어내는 과정을 소기라고 한다. 자, 이 속이 사행정 사이클 기간에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연히 흡입과 배기가 겹치면 자, 흡입하는 가스가 배기가스를 내부의 배기가스를 밀어낼 수도 있겠죠. 이러면 흡입도 잘 되고 배기도 잘 되기 때문에 좋아진다. 뭐 효율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행정 사이클 기간은 그냥 이 소기 과정이 일어나면 좋다 정도의 개념이라면 이행정 사이클에서는 소기가 필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가스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 소기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제대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기 과정이 필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에서 중요한 용어 두 가지, 디플렉터와 소기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행정 사이클과 이행정 사이클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행정 사이클과 이행정 사이클을 비교하면 사행정 사이클은 행정급은 확실하다고 했죠. 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확실하다. 이행정 사이클은 모호합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적당히 두 개로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다. 피스톤이 상승할 때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냐? 이거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뭉뚱그려서 작용한다. 모호하다. 행정 구분이 모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행정 사이클 기간은 그래서 열 효율이 좋습니다.
이 에너지를 정확히 흡입하고 정확히 압축하고 정확히 폭발시키고 정확히 배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 행정은 적당히 흡입하고 적당히 압축하고 적당히 배기하기 때문에 연료율이 좀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행정 사이클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과정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중첩된다. 네, 약간 이렇게 모호하다, 중첩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넘어가기 전에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도 확실히 여기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비교해 볼 건데 연료는 가솔린은 휘발유를 사용하고 디젤 엔진은 경유를 사용합니다. 아마 우리 지나가다 주유소 보면 휘발유, 경유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거예요. 가솔린 엔진 자동차는 휘발유를 써야 되고 디젤 엔진 자동차는 경유를 써야 한다. 자, 이건 지금 상식선에서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압축비는 7에서 11대 1, 15에서 22대 1인데 이거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디젤이 더 크다, 높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디젤이 많이 압축을 해야 된다. 왜? 점화 방식이 압축 착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솔린은 어차피 전기 불꽃으로 점화하기 때문에 압축 조금만 해도 어차피 잘 터진다. 자, 그래서 압축비는 디젤이 높다. 자, 이제 연료 소비율을 볼 건데 연료 소비율을 연비라고 합니다. 연비가 뭐가 더 좋냐? 디젤이 더 좋다. 자, 이거 그냥 간단히 똑같은 연료로 압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폭발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디젤이 압축도 크고 연비도 좋다. 폭발 압력도 크다. 가솔린은 디젤과 비교해서 연료 소비율이 연비가 나쁘고 폭발 압력도 작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를 볼 건데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이 있다. 이 개념은 우리 연력학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력학적 사이클이라 하면 열을 일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도식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걸 연력학적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연력학 때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눈으로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연력학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자, 그 다음 연료의 이상현상을 보겠습니다. 연료의 이상현상.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연료의 이상현상은 연료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때 들어오고 압축 때 압축되고 폭발에 폭발하고 배기 때 빠져나가고. 자,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위치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이 아닌 시간에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동작하는 걸 뭐 연료의 이상현상이라 할 수 있겠죠. 연료가 이상하게 작동하는 걸 연료의 이상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블로우백, 블로우바이, 블로우다운. 세 가지가 있다. 자, 블로우백은 압축행정이나 폭발행정 시 흡기 밸브나 흡기 계통을 통해 연소가스나 압축된 혼합기가 역류하는 현상이다. 자, 블로우바이는 압축행정이나 폭발행정 시 피스톤 링과 실린더 사이 틈을 통해 가스가 새는 현상이다. 자, 블로우다운은 폭발행정 말기에 배기 밸브가 열리면 자체 압력으로 연소가스가 배출되는 현상이다. 자,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료의 이상현상. 블로우백, 블로우다운, 블로우바이가 있는데, 자, 흡입 밸브가 열리고 흡기가스가 들어오고 그걸 압축했다가 빵 폭파시킨 다음에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연소가스가 빠져나간다. 이런 흐름입니다. 자, 흡입 밸브가 열리고 흡입가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흡입가스가 다시 흡기 밸브 쪽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걸 다시 돌아간다. 블로우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블로우백이라고 한다. 네. 블로우백. 자, 그 다음 흡입가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자, 적당히 폭발하고 다시 배기 밸브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로 빠져나가지 않고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요 틈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블로우바이라고 합니다. 바이. 네. 요 틈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블로우바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적당히 들어와서 흡입 압축 폭발 과정을 거치고 빵 이제 배기를 해야 되는데, 자, 블로우 다운은 뭐냐면 폭발 행정 말기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되기 전 폭발 행정 말기에 자체 폭발 압력으로 알아서 배기 밸브로 빠져나가는 게 이게 블로우 다운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방향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료의 이상 현상은 방향을 잘 기억하면 된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왜 빠져나가냐? 왜? 흡입 밸브가 제대로 밀착되지 않아서 여기 뭐 빈틈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왜 빠져나가냐? 역시나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틈이 있어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블로 다운은 뭐라고 했죠? 폭발 행정 말기에 자체 압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배기 밸브는 배기 행정에서 열리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배기 행정은 배기 밸브는 배기 행정에서 열리는 건데 폭발 행정 말기에 왜 빠져나가나요? 자, 흡입 밸브 배기 밸브는 일반적인 이 흡입 행정 배기 행정에서만 열리고 닫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일찍 열고 늦게 닫아줍니다. 조금 일찍 열고 늦게 닫아준다. 무슨 말이냐? 가스를 제대로 충전하기 위해, 그리고 가스를 제대로 배출하기 위해서 제대로 충전하고 제대로 배출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열고 늦게 닫아준다. 충분히 충전시키고 충분히 배출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열고 조금 늦게 닫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중 흡입 밸브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 말에 흡입 밸브가 열리기 시작해서 흡입 압축 행정 초기에 닫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배기 밸브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폭발 행정 말에 열려서 다시 흡입 행정 초에 닫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일찍 열리고 늦게 닫힌다. 자, 그래서 폭발 행정 말에 미리 열려 있습니다. 배기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근데 피스톤이 밀어주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체 압력으로 그냥 폭발 압력으로 알아서 빠져나갔다? 자, 이걸 블로우 다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블로우 다운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자, 블로우 다운은 배기 행정에서 이 배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찍 열어줬는데 배기가 일찍 빠져나가서 확실히 되었다. 좋은 거 같은데? 네, 이 배기 측면에선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선 연료의 이상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폭발 행정에서 연료가 폭발하면 이 폭발 압력으로 피스톤을 제대로 밀어줘야 합니다. 동력을 뽑아내야 한다. 근데 이 폭발 압력을 가지고 있는 가스가 그 압력으로 그대로 빠져나간다? 자, 동력으로 변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니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요거 연료의 이상현상이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아직 이 폭발하고 있는, 제대로 폭발하지 못한 그런 가스가 빠져나가면 아직 미연소 가스가 빠져나가서 매연이 될 수도 있다. 역시나 연료의 이상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블로우 다운은 그래서 배기 효율을 높이는 좋은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연료의 이상현상이다.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각각의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블로백은 압축 행정이나 폭발 행정 시 흡기 밸브나 흡기 개통을 통해서 연소가스나 압축된 혼합기가 역류하는 현상이다. 네, 흡기 밸브 흡기 개통을 통해서 역류하는 거, 다시 돌아가는 걸 블로백이라고 한다. 언제? 압축이나 폭발 시. 자, 흡기가 들어왔습니다. 압축이나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부 압력이 높아지죠. 압축할 때도 압력이 높아지고 폭발할 때도 압력이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지는데 빈틈이 있으면 그 압력이 높아지니까 쓱 빠져나가겠죠. 그런 거예요. 압력이 높아졌을 때 빈틈이 있으면 그 압력 그대로 싹 빠져나간다. 자, 블로바이는 뭐냐? 역시나 압축 행정이나 폭발 행정 시 피스톤 링과 실린더 사이 틈으로 가스가 새는 현상. 자, 피스톤 링은 피스톤을 감싸주는 링을 피스톤 링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실린더 사이에 빈틈이 있을 때 그 사이로 싹 새버리면 블로바이다. 역시나 압축 행정이나 폭발 행정 때 압력이 높아졌을 때 빈틈이 있으면 셀 수 있다. 블로바이다. 네, 방향을 기억해야 됩니다. 블로다운은 폭발 행정 말기에, 폭발 행정 말기에 미리 열어주는데 배기 밸브가 열리면 자체 압력으로 연소가스가 배출되는 현상.
피스톤이 밀어서 배출되는 게 아니고 자체 그냥 폭발 압력으로 배출되는 게 블로우 다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향을 통해서 잘 알아주시면 된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기본 이론을 보다 보니까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배우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잘 익혀야 연소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관의 성능은 세 가지 마력이 나오는데 지시마력, 제동마력, 마찰마력, 네,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지시마력, 제동마력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고 플러스로 마찰마력도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시마력, 제동마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 두 개는 공식이 달라서 따로 알아야 합니다. 나름의 관계가 있지만 공식이 달라서 따로 알아야 한다. 자,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다. 자, 지시마력이 뭐냐? 지시마력은 엔진 실린더 내의 폭발 압력으로 측정되는 이론적인 마력을 지시마력이라고 한다. 자, 실린더 내의 폭발 압력으로 측정되는 이론적인 마력을 지시마력이라고 한다. 자, 제동마력은 크랭크 축에서 실제로 외부로 전달되는 마력, 마찰 손실 등을 고려한 마력을 제동마력이라고 한다. 자, 일단 끝까지 보겠습니다. 엔진 내부 피스톤, 베어링 등의 마찰로 손실된 마력을 마찰마력이라고 한다.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볼 건데 일단 마력이라는 게 뭐냐? 이 마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력이 뭐냐? 마력은 마력, 출력, 동력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완전 똑같냐? 이건 아니고 다 서로 변환할 수 있는, 환산할 수 있는 그러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념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력, 출력, 동력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시간당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 시간당 만들어내는 일의 양, 요게 바로 마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가 시간당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적다면 시간당 아주 조금씩만 만들어져서 최대 시속이 한 100km 정도라면 이거 출력이 좀 별로네, 마력이 별로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연료율과 관계없이 시간당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높다면 자, 시간당 같은 시간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시속 막 240까지, 막 300까지 밟을 수 있다면 이거 마력 좋다, 출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력이 뭐냐? 시간당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다. 일의 양이다. 자, 어쨌든 그런 개념이고 자,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연소실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연소실에서 이렇게 가스가 들어와서 빵 피스톤을 움직이면 피스톤이 크랭크 축을 통해서 회전 운동으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게 되고 바퀴의 회전으로 전달이 된다 라고 했죠. 자, 이 연소실 내부에서 빵 할 때 이때 만들어진 마력, 이때 연소실 내부에서 측정되는 연소실에서 이만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론적인 마력을 지시마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측정한 마력을 지시마력이라고 한다. 제동마력은 뭐냐? 제동마력은 자, 이 크랭크 축부터 바퀴까지 쭉 전달되는 마력을 제동마력이라고 해요. 크랭크 축부터 바퀴까지 쭉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때 전달되는 마력이 제동마력이다.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전달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 뭐가 다르냐? 자, 여기서 만들어져서 피스톤이라는 기계랑 이 커넥팅 로드라고 하는데 이 기계랑 크랭크 축이라는 기계를 거쳐서 전달이 되죠. 뭐가 생긴다?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기계의 마찰력에 의한 마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자, 여기서 만들어진 지시 마력에서 마찰 마력, 마찰 손실을 빼주면 제동 마력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지시 마력에서 이 지시 마력과 크랭크 축으로 전달된 제동 마력의 차이가 바로 마찰력, 마찰 마력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지시 마력은 엔진 내에서 폭발 압력으로 측정된 이론적인 마력, 연소실 내에서 측정되는 마력이 지시 마력이고 제동 마력은 크랭크 축부터 이제 이 돌아가는 기계부터 바퀴까지 쭉 전달되는 마력이 제동 마력이다. 자, 바퀴에서 측정한 마력이 지시 마력이냐 제동 마력이냐 라고 하면 연소실부터 크랭크 축부터 바퀴까지 전달됐으니까 이거보다 제동 마력이다. 연소실에서 측정한 마력이 지시 마력이냐 제동 마력이냐 지시 마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크랭크 축과 바퀴 사이에 어떤 동력 전달 장치에서 측정한 마력이 지시 마력이냐 제동 마력이냐 제동 마력이죠. 연소실에서 측정한 마력만이 지시 마력이고 크랭크 축부터 바퀴까지 어디에서 측정하든 이건 다 제동 마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찰 마력은 뭐냐? 그
차이, 손실된 마력이 마찰 마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기계 효율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기계 효율은 자, 얼만큼의 이 이론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실제 얼만큼 전달이 되는가, 지시 마력분의 제동 마력을 기계 효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각각의 관계 잘 알아주시면 된다. 자, 지금부터는 지시 마력, 제동 마력 각각 구하는 공식을 볼 건데, 이거 별개의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지시 마력 공식부터 볼 건데, 일단 제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암기입니다. 암기. 지시 마력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실 뭐 제가 이 공식에 대한 여러 가지 가타부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차피 뒤에서 역학, 단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 못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암기는 해야 한다. 이거 암기하면 임용시험에 수많은 문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자, PALRN, 팔른. 지시마력은 팔른이다.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지시마력은 팔른이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누가 저한테 지시를 하면 너 이거 해! 지시하면은 짜증이 납니다. 네가 뭔데? 하면서 속으로 욕해요. 지시하지 마, 씨 팔르나. 자,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이런 좀 나쁜 말들이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나쁘고 좀 상스러운 말들이. 그래서 여튼 뭐 암기 방법 같은 건 제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좀 상스럽다면 걸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실제 시험장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지시가 나오면 무조건 팔른. 외워야 된다. 지시하지 마, 씨발려나 이렇게. 네, 팔른 무조건 외워야 된다. 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식이 왜 나왔는가? 자, P는 평균 유효 압력이에요. 평균 유효 압력. 자, 쭉 보기 전에 평균 유효 압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평균 유효 압력을 볼 건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이해가 안 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좀 심화 개념이고 뒷부분에서 좀 배우고 계속 설명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전혀 상관이 없다. 한번 그냥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론 평균 유효 압력은 이론 일량을, 내가 한 일을 실린더의 행정 최적으로 나눈 값이다. 압력의 평균 값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균 유효 압력은 압력의 평균 값인데, 자, 일량을 최적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 뒤에 가서 좀 단위에 대해서 역학 시간에 제대로 다룰 건데, 그때 일량이 무엇인가, 뭐 압력 곱하기 최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봐주시면 된다. 자, 어쨌든 압력은 일량을 최적으로 나눈 건데 압력의 평균 값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해가 안 돼도 됩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요게 연력학적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열과 일의 관계를, 이 열과 일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압력과 부피에 따라서 이 행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낸 것인데, 사행정 사이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압력과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가. 자, 먼저 이 쭉 흡입을 합니다. 흡입 행정에서 연료를 흡입하면 자, 피스톤이 내려가겠죠. 압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압력은 변하지 않고 부피만 커집니다. 자, 압력은 그대로고 부피만 쭉 커진다. 그 다음 이제 밸브를 닫고 압축을 합니다. 부피는 작아지면서 압력은 높아지겠죠. 압축을 하니까. 부피는 작아지면서 압력은 높아질 것이다. 자, 흡입, 압축. 압축을 했고 빵!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압력이 꽝 커졌다가 폭발력에 의해 피스톤이 쭉 밀려나겠죠.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낮아진다. 자, 폭발을 했고 이제 배기를 해줘야 됩니다. 배기 밸브를 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압력이 낮아진다. 배기 밸브를 열고 이제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배기를 합니다. 부피가 줄어들면서 자, 그대로 빠져나가니까 압력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사행정이 진행이 된다. 지금 이해 안 돼도 됩니다. 자, 요게 사행정 사이클, 이 연력학적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면적이 내가 해준 일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면적이 내가 해준 일의 양이다. 근데 요 면적 이렇게 보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자, 이 지금 직선을 그대로 쭉 내리면 요 도형과 이걸 내려준 사각형과 면적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각형의 면적이 해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준 일이다. 이 사이클로 열심히 한 일이다.
자, 이게 1인데 이 사각형으로 나타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 최적, 면적 곱하기 이 압력, 면적 곱하기 압력으로 해준 2를 나타낼 수 있더라. 자, 이 면적부터 생각해보면 지금 피스톤이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는 이 면적이고 가장 적게 늘어났을 때는 이 면적이죠.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뭐다? 가장 높이 늘어났을 때 면적에서 가장 적게 있을 때의 면적을 빼준 게 이 면적이 될 거예요. 자, 이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사점, 가장 이 면적이 클 때 상사점, 가장 면적이 작을 때를 빼준 이만큼의 면적이 아까 그 면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행정최적이라고 표시된 이만큼의 면적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면적이 바로 이 면적이 될 것이다. 자, 이해가 안 돼도 됩니다. 일단 흐름을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냐? 자, 해준 2를 이만큼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해준 2를 이 전체 최적 빼기 가장 최소의 최적, 행정최적으로 나누면 평균 유압력이 나온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건 사실 정말 좀 어렵기도 하고 지금 사실 배울 난이도가 아닌데 이 진도가 같으니까 지금 한번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나중에 뭐 문제를 풀어보거나 해서 충분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이런 공식도 있다 정도만 지금 알아주시면 되고 학습을 진행하면서 한 번 더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론 평균 유압력, 평균적인 유압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자, 평균적인 이 유압력, 이 흡입압축 폭발 배기 과정에서 평균 압력을 평균 유압력이라고 하고 A는 뭐냐? 피스톤 단면적. L은 뭐냐? 행정의 길이이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피스톤 단면적은 피스톤의 윗넓이를 가리킵니다. 피스톤 단면적은 피스톤의 윗넓이를 가리키고 있다. 네. 자, 이 피스톤의 윗넓이가 피스톤 단면적이 되고 L, 행정 길이는 요 길이입니다. 자, 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냐? 요 단면적, 이 밑넓이와 높이를 곱한 거니까 행정 최적, 이 면적이 되겠죠.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면적이 될 것이다. 피스톤은 이만큼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A 곱하기 L은 행정 최적,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L은 뭐냐? L은 행정의 길이다. R은 뭐냐? RPM이라고 하는데 분당 회전수, 분당 몇 바퀴를 도느냐입니다. 분당 몇 바퀴를 도느냐. 자, N은 뭐냐? 기통수다. N은 이 자동차에 이러한 모양의 연소실이 몇 개가 달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걸 4연소실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4기통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4연소실이라면 이런 연소실이 4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n을 곱한다는 건 요 행정 최적에 4개가 있기 때문에 총 행정 최적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가? 이걸 뜻하는 거겠죠. A, L이 행정 최적인데 거기에 n을 곱한다? 자동차 전체의 총 행정 최적이 얼마가 되는가?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8년입니다. 이렇게 8년이다. 자, 몇 가지 개념을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도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일단 그냥 진도가 같아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해할 필요 없다. 자,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AL을 행정최적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배기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배기량. 무슨 말이냐? 피스톤은 지금 이 행정최적만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면적이다. 자, 흡입하고 압축하고 빵 폭발을 합니다. 빵 폭발하면 피스톤이 폭발력에 의해서 가장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내려간다. 그럼 폭발가스가 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이걸 배기를 해줘야 되는데 피스톤이 쭉 위로 밀어올리면서 배기합니다. 어디까지? 상사점까지. 이만큼을 밀어올렸다는 얘기죠. 가스가 이만큼 차 있는데 이만큼 밀어올렸다? 이만큼 배기가 일어났고 이만큼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얼만큼 배기했냐? 이만큼 배기했다. 얼만큼? 행정 최적만큼 배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이만큼 배기했다. 행정 최적을 배기량이라고도 할 수 있다. 행정 최적을 배기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 거기에 n을 곱하면 총 이 연소실이 몇 개가 있냐? 몇 기통이냐? n을 곱하면 행정 최적 곱하기 n이니까 총 행정 최적, 총 배기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총 배기량을 구해라 라고 할 때 이 총 행정 최적을 구하면 되더라. 자, 이렇게 우리 팔른을 알아봤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정말 지금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얘기하는 게 저도 좀 어색하긴 한데 뭐 적당히 흐름만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뒤에서 계속 설명할 것이다. 자,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한 번 더 얘기하면 마력이라면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시간당 만들어지는 일이다. 근데 자, 일은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최적 곱하기 압력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은 최적 곱하기 압력이다. 자, 압력도 여기 나와 있고 최적 ALN이 총 행정 최적이라고 했죠. 압력 곱하기 총 행정 최적이 바로 일이 된다. 시간당 얼만큼 돌아갔냐, 거기에 시간으로 나눈 R을 곱해줬기 때문에 요게 바로 지시마력이 된다. 뭐 요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그 공식이 된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좀 깊게 설명을 해봤는데 이해를 못해도 된다.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거 뭐다? 이 공식을 암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공식을 그대로 암기해서 가져가야 한다. 자, 지시 마력은 그래서 팔른을 75 곱하기 60 곱하기 2로 나눈 것인데, 자,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이 75는 마력의 단위입니다. 마력의 환산 단위. 자, 출력 마력 똑같다고 했죠. 출력을 마력으로 환산할 때 75로 나눠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시 출력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요 75로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팔른을 60 곱하기 2로 나누면 된다. 근데 지시 마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 팔른을 70 곱하기 60 곱하기 2로 나눠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마력을 구하라, 출력을 구하라, 이거 확인해서 내가 75를 넣고 빼주면 된다. 마력일 때만 75로 나누면 된다. 자, 60은 뭐냐? 60은 RPM이 분당 회전수인데 일반적인 마력, 출력, 동력은 초당 1이 됩니다. 초당. 분을 초로 환산하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자, 2는 뭐냐? 2는 4행정 사이클의 경우에만 2가 들어간다. 2행정 사이클 경우에는 2가 없습니다. 왜? 4행정 사이클은 크랭크 축이 2바퀴를 돌아야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죠. 크랭크 축이 2바퀴를 돌아야 흡입압축 빵 폭발배기, 흡입압축 빵 폭발배기 이런 식으로 2바퀴를 돌아야만 동력이 한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로 나눠주는 것이다. 내가 2바퀴가 돌았을 때 한 번 동력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팔른을 이런 걸로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 한번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2행정 사이클 기간에 지시 출력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팔른 공식 지시하면 지시하지 마, 팔른아. 팔른을 무조건 외워야 되고, 팔른 이걸 뭘로 나눠야 되나? 2행정이니까 2 들어갈 필요 없겠죠. 출력이니까 마력 아니죠. 75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60으로만 나누면 된다. 자, 이번엔 4행정 사이클 기간에 지시 마력을 구하라고 한다면 마력이니까 75 들어가야 되겠죠. 4행정이니까 2 들어가야 되겠죠. 네, 팔른을 75 곱하기 60 곱하기 2로 나누면 된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말로 그냥 4행정 사이클 기간에 지시 출력을 구하라고 한다면 팔른을 지시 출력이니까 75 넣을 필요 없고 4행정이니까 2 들어가야 되고 60 곱하기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자, 다른 거 알 필요 없이 이 공식만 암기하면 우리 충분히 많이 얻어가는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암기하라고 하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디젤 엔진의 압축비와 엔진의 출력을 구하고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자, 압축비는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출력만 구해보겠습니다. 출력. 지시 출력, 제동 출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뭐가 다른가요? 자, 구하는 공식이 다릅니다. 이거 지시마력, 제동마력은 연소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면 되는데 내가 그걸 좀 구분하기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구하는 공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나온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조건으로 판단하면 된다.
평균 유압력 나오고 있고 제동 평균 유압력이 나오고 있어도 이거 제동 마력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제동 평균 유압력, 평균 유압력 나오고 있고 분당 회전수, RPM 나오고 있고 단면적 나오고 있고 기통수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팔른 공식을 쓰면 되겠구나. 지시 마력 공식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 PALRN 팔른 공식을 쓰자. 자, 뭘로 나눠줘야 하는가? 이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엔진의 출력, 마력인가요? 출력인가요? 출력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마력으로 환산하지 않아야 한다. 70으로 나눌 필요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 나눌 필요 없고 60. 거기에 이행정이냐 사행정이냐 안 나와 있는데 디젤 엔진이라고 했죠. 디젤 엔진이 대표적인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행정이다. 곱하기 2로 나눠주면 이렇게 구하면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제동 평균 유압력 나와 있고 A, 단면적 나와 있고 행정 길이. 행정 길이가 없네. 행정 길이가 없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R, RPM 분당 회전수 있고 N, 엔진의 기통수 있죠. 자, 행정 길이만 없고 크랭크 축의 반경이 나와 있습니다. 크랭크 축의 반경. 반경을 가지고 행정 길이를 구할 수 있나? 크랭크 축의 반경, 반지름이 나와 있고 행정의 길이가 안 나와 있는데 자, 행정의 길이를 크랭크 축의 반지름으로 어떻게 구하는가? 자, 얘기를 해보면 피스톤은 크랭크 축 말단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 말단의 위치에 있어요. 크랭크 쪽 가장 위에 있을 때는 가장 위에 있고 크랭크 쪽 가장 아래에 있을 때는 가장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크랭크 축의 지름만큼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크랭크 축의 지름만큼 움직이게 된다. 자, 크랭크 축의 반지름이 0.1이다. 지름은 0.2가 되겠죠. 행정 길이 얼마? 0.2가 될 것이다. 왜? 피스톤은 크랭크 축에 붙어서 움직이니까 크랭크 축이 움직이는 만큼만 움직일 수 있다. 네. 그래서 문제를 충분히 풀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공식만 알고 있다면 이런 게 나왔을 때 이 공식에 대입할 수 없는데 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야 한다. 크랭크 축의 반경, 반지름이 0.1이라면 지름은 0.2가 되겠죠.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단위를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단위는 자, 뒤에서 이 역학에서 단위 제대로 배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단위를 신경 써서 저도 계산을 하고 또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5월 말에 기출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단위에 맞춰서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냥 대입만 해서 계산만 한다면 자, 3메가파스칼, 메가라는 게 10의 6승입니다. 제동평균 유압력은 3 곱하기 10의 6승이다. 단면적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L, 길이는 0.2 구했습니다. RPM은 분당 회전수 1500 나와 있고 기통수는 4다. 곱하기 4. 자, 요걸 60분의 2로 나누면 된다. 60 곱하기 2로 나누면 된다. 일단 계산을 해주면 10의 6승, 10의 마이너스 4승 하면 10의 2승, 100이 될 것이고 자, 30, 20 곱하면 60이 되니까 60, 60 없어지겠죠. 2랑 0.2 나누면 0.1이 나누고 10, 0.1 나누면 100과 0.1 나누면 곱하면 10이 될 거예요. 자, 4 곱하기 1500은 6000이고 11 곱하면 6만이 되겠죠. 답은 뭐다? 6만이 될 것이다. 자, 단위를 보면 일단 이게 6만 와트가 될 건데 단위를 킬로와트로 구하라고 했죠. 킬로와트로 바꿔주면은 60킬로와트가 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대입만 하면 풀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역학에서 배운 다음 제가 제대로 맞춰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냥 계산에 좀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동마력 공식을 보겠습니다. 지시마력 공식과 제동마력 공식은 완전 다릅니다. 지시마력은 8는, 제동마력은 2파이 나누기 75 곱하기 60이다. 자, 역시나 암기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예인 김제동 아시나요? 김제동? 김제동이 좀 안 좋은 루머가 있는데 김제동이 파이 먹고 트름했대.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 김제동이 파이 먹고 트름했대. 2파이 TR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 제동마력은 김제동이 파이 먹고 트름했대.
자, 이거 그대로 암기만 하면 된다. 역시나 이게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자, 마력, 출력 이런 것들은 시간당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은 아까 뭐 압력 곱하기 면적이라고 얘기도 했지만 힘 곱하기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 곱하기 거리이다. 그럼 힘 곱하기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바로 이 마력 출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거리 나누기 시간 뭘까요? 속도가 됩니다. 얼마의 시간에 얼마의 거리를 움직이냐? 속도가 된다. 결국 마력은 뭐냐? 힘 곱하기 속도이다. 자, 이 T가 회전력, 회전 힘인 토크가 되고 2파이 R이 회전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속도가 바로 마력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한번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될 것, 중요한 거 뭐다?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다. 자, 왜 2파이 R이 속도가 되는지 역시나 뒤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제동 마력이 이거고, 자, 이 아랫부분 왜 이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75는 뭐다? 마력이라서 나온다. 제동 출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 75 역시 없애야 된다. 2파이 TR을 60으로 나눠줘야 된다. 60은 뭐다? RPM인데 마력이나 출력이나 보통 초 단위로 초당 1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60으로 나눠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동 출력을 구하라. 75 없애야 되고 제동 마력을 구해라. 75를 넣어야 한다. 자, 역시나 공식 암기해야 한다. 자, 문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2025년 전공A 11번 기출문제를 볼 건데 어차피 임용시험장에서 제대로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 이 방금 배운 개념을 적용할 문제만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기억 부분의 축이 변속기에 전달하는 축 마력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쓸 것. 축 마력의 값을. 축입니다. 어떠한 축은 지금 이거 연소실 마력 아니죠. 축 마력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크랭크 축이나 바퀴에 연결된 축, 이런 크랭크 축과 바퀴 사이일 거예요. 그러면 뭐다? 이거 제동 마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동 출력이냐 제동 마력이냐, 마력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거 공식 정해졌네. 2파이 Tr을 제동이 파이 먹고 트름할 때 2파이 Tr을 자 75 곱하기 60으로 나눈 거구나. 제동 출력이라면 75 없어지지만 제동 마력이니까 75 곱하기 60으로 나눈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미리 좀 얘기하면 지금 이 문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이 전기의 모터를 동시에 사용해서 주행하고 있고 내연기관의 구동 토크는 10이고 모터의 구동 토크는 5다. 두 개를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해야 전체 토크가 나오게 됩니다. 전체 토크 얼마? 15가 된다. 역시나 단위는 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계산에 집중해서. 자, 내연기관과 모터로부터 변속기에 전달하는 회전수는 2500이다. 2500이니까 자, 요거 RPM이 2500이란 뜻이죠. 감속비 이렇고 종감속비 이렇고 구동타이어 유직경 이렇고 파이는 3이다. 뭐 다른 것들은 다른 문제에 활용할 것이고 자, 15 토크 나와 있고 RPM 2500 나와 있습니다. 파이는 3입니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이 곱하기 파이는 3이고 토크는 얼마? 두 개를 합친 15가 된다. RPM은 얼마? 자, 옆에 지금 2500이 나와 있죠. 2500이 된다. 자, 요거 계산하면 2, 3은 6이니까 6과 60 약분해서 10이 남고 15랑 75 약분하면 5가 되니까 2500을 50으로 나누면 50이 남겠죠. 답은 50ps가 되더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축마력의 값은 이렇게 풀 수 있다. 네. 이래서 우리 사실 공식만 외워서 잘 적용한다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겠죠. 이래서 공식을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과정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암기는 꼭 해야 한다. 자,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암기는 꼭 해야 한다. 자, 이번엔 기관의 냉각 방식을 볼 건데 공냉식과 순냉식이 있다. 공냉식은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넓혀 열을 방출하는 방식이고 수냉식은 냉각수를 순환시켜 엔진의 열을 흡수한 후 라디에이터에서 공기와 열 교환하여 방출하는 방식이다. 네. 자, 이 엔진의 뜨거운 열을 식히는 방식이 공냉식과 순냉식이 있는데 공냉식은
공기와 엔진을 직접 접촉시키는 것이고, 순행식은 냉각수, 물을 순환시키면서 물과 접촉시켜서 열을 방출하는 걸 순행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된다. 이건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본 이론을 살펴봤고 잠깐 쉬었다가 연소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